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우크라이나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우크라이나전이 개전된 딱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날 개전이 됐고, 사실 이 개전 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 포함해서 설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동안에 흘러온 국제 정세를 볼 때 푸틴이 이럴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고, 이것을 굳이 맞췄다고 하는 뭐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랑스러워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그게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 아무리 미국의 정보 자산들이 그것을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날 수도 있다고 예측하면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비를 할 것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비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고, 그래서 한 1년이 돼 보니까 한번 좀 단계별로 네. 나누어 봤는데 이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1단계는 2월 24일부터 되게 잘라보면 4월 초까지 네. 벌어졌던 건데, 결국 러시아군이 이제 뭐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계 방면에서 대규모로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침공을 해왔을 때 굉장히 한 3일 정도, 풍전등화였죠. 심지어 저는 3일은 좀 아니고 일주일 정도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질 거다라고 저도 예측했습니다. 그 CCTV로 보면 그쵸. 그냥 무혈 입성 같이 계속 맞습니다. 입성을 해요. 계속 그냥 벨라루스를 진격해오죠. 넘어서 아니면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런 예측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게 예측을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 서방의 그때 지원 이런 얘기는 그렇죠. 전혀 없었고요. 근데 러시아가 재무동을 팠죠. 뭐 부차 사건처럼 반인륜적인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걸 떠나서 밀리터리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보급에 너무 계획이 없었고, 64km나 되는 기계화 부대가 돈좌된 채로 길게 늘어선 그것이 가장 결정타였어요. 그것이 너무도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죠. 보급의 문제.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실제로 침략을 안 할 거다라고 했던 논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군이 조지아라든지 카스의 조그만 나라들을 상대하기엔 역량이 충분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이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전면전을 하기에는 보급 역량이 너무 딸린다. 이걸 푸틴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냥 블러핑하고 자기네들 필요한 거 없고 그냥 빼지 않겠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동계 그 훈련을 몇 달 동안 했었잖아요. 벨라루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해서 병사들이 다 퍼져버렸는데 이 병사들한테 쉴 틈도 안 주고 설마 공격을 하겠냐. 그냥 일주일이라도 쉬고 정비를 시킨 다음에 공격을 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키이우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특히 두 지역, 말씀 주신 그 북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주공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도 헤르손 방면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방면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이런 그 보급의 문제 때문에 축차적으로 러시아군이 돈자되면서 제블린이라든지 대전차 화기를 통해서 기계화 부대가 계속 괴멸되면서, 그렇죠. 특히 1기계화 여단, 우크라이나의 1기계화 여단의 활약과 무인기의 활약들이 겹쳐져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처음에 무인기를 하면은 바이락타르 2인데요. 네. 바이락타르 2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 민간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활용했던 민간 상용의 무인기들의 활약이 컸다. 거의 DIY. 그것도 DJI 우리가 반면 교사로 그죠? 삼아야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바로 그 4월 이후 러시아가 이번에는 공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다시 북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선 철수를 완전히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동부 지역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동부 돈바스라고 흔히 맞습니다. 얘기하는 그 지역에 집중 공세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세를 취했는데 엄청난 재래식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6만 발이란 어마어마한 물량의 화력을 쏟아붓고,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고전을 했고, 우리가 꼭 굳이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도 상당 부분 피해를 많이 봤죠. 네, 사상자가 났고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 정도 화력을 받았을 때 웬만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은 밀렸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 지역, 동부 지역을 일부 많이 내줬습니다만은 끝까지 방어선을 유지했었던 그런 단계가 제가 볼 땐 2단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남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2단계에서도 역시 러시아군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많은 화력을 쏟아부었는데 미국에서 준 하이마스, 네. 이걸 매체에서는 게임 체인저라 뭐 이렇게 하지만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단어와 좀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우크라이나의 화력이었죠. 그렇지만 필요한 때 적절하게 도입이 돼서 네. 결국 후방에 있는 대규모의 보급 지역 또 화력 집결 지역들을 타격하면서 완전히 러시아가 2단계에도 실패를 봤습니다. 근데 3단계에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하는 곳은 바로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아마 쭉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죠. 7월부터 한 9월까지 네네. 계속 그런 공세를 폈는데 이때도 역시 하르키우 쪽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저도 남부 지역 쪽을 집중해서 방어할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역으로 하르키우 쪽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에 완전히 그냥 틈새를 노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도 효과를 봤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부대는 메인 배틀 전차, 그러니까 MBT만 해도 주력 전차. 네. 15대 정도밖에는 그 공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T-64 근데 BV. 예.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를 방어했던 군은 질이 멸렬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르키우 지역을 완전히 탈환을 해버리는 대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서방이 1단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어떤 의지와 힘을 보고서 그걸 믿고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군데로 뭉쳤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간 거고 결국 미국도 법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 기계화 사단이 네. 한 부대가 완전 괴멸을 했잖아요. 사단급이 하나 완전히 편제에서 사라질 정도의 괴멸을 당했었고 중요한 거는 그 공격이라든지 방어라든지 이 흐름, 이 템포라는 게 중요한데 러시아가 강하게 밀어붙일 템포는 그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적절할 때 끊어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갔을 때 러시아 그 템포를 못 끊었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이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진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 3단계까지 러시아는 계속해서 실패를 받고 4단계에서는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사수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실패였고 그것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전부 다 보급에 있었습니다. 보급선이 길어지고 그 주요 보급선을 우크라이나 계속 타격하면서 밀린 거죠. 다만 우크라이나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전차가 계속해서 부족했던 겁니다. T-64로는 러시아의 기갑부대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러시아는 이때 모든 주력 기갑 전력을 다 소진했어요. 병력도 소진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30만 추가 징집이었죠. 군을 징집한 거죠. 추가 징집. 여러 가지 이제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9월부터 11월까지 이 30만을 징집하면서 계속해서 버텨 나간 거예요. 러시아는. 5단계는 그 11월 말 이제 12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저는 5단계로 보는데 이때는 러시아가 그 30만 징집한 병력들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전술과 인해 전술. 맞는 네. 인해 전술 비슷하게 총알바지로 쓰면서 또 용병 그룹들을 쓰면서 계속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세를 취하고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을 짧게나마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또 이슈들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서로 이제 팽팽해졌다가 추가 이제 약간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고 바흐무트 공세가 지금 한참 절정이잖아요. 그리고 자포리자 쪽 드니프르강 쪽에서도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와서 이 공세를 우크라이나 어떻게 받아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전력을 다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딘가에 이제 그 작년에 가을 공세처럼 공세를 펼치기 위한 부대를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 부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두 방향이겠죠. 뭐 자포리자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동부 쪽인 바흐무트 쪽에 그 지역에 역공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아마 3월이나 4월에 땅이 굳어지면 그리고 진흙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전투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반부 전투의 결정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는 이미 너무 명분 없게 실패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서방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완전 악수가 돼서 나토에 가입하는 가입국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랑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진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러시아 아랫배에다가 쐐기가 박혀지는 거죠. 이 1년 전과 다르게 오히려 러시아한테 너무 불리하게 지금 국제 정세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거를 조금 이어보면 스위스나 스웨덴이 대표적이죠. 이럴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나토 쪽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도 이제는 나토밖에 기댈 게 없다는 게 너무도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나토를 위해서 한 깃발로 뭉칠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노렸던 서방 진영의 분열들은 표면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커다란 대세 앞에서는 한 깃발에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너무도 명명해졌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편이 그냥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이 명확해졌다라고. 제2의 냉전 같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러시아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완전 패배를 한 거죠. 원래는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서 그런 정치적인 위험성이나 자신들에 대한 저항선이 생기기 전에 잽싸게 상황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보급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그 보급 자체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 자체가 한 달 전쟁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1년 전쟁이 돼버린 거죠. 벨라루스에서 들어갔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뭐를 왜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잖아요. 이것부터가 기본적인 패착이 아닌가.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군은 사실 그런 것 그렇죠. 각계병이 그거 자체도 몰랐고 고위층만 알고 있었고 고위층 정말 그 지휘부만 알고 있었고 지휘부 자체도 어떻게 공세를 취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그렇게 의미 없게 짰던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알아서 질이 멸렬해지고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 그냥 100개 들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추측이 뭐가 있냐면은 러시아가 딱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키이우를 때리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공수부대를까지 공항 근처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비행기 타고 바로 도망갈 거다. 도망가게 내버려 두자. 라는 판단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우크라이나전의 이슈는 그걸 겁니다. 서방의 뭐 3종의 전차가 언제쯤 전력화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듯 우크라이나 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2,000대 이상의 전차를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투입이 아니라 이제 네. 벌써 다 전력화가 됐으니 언제든 와라 붙겠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그들이 주 전력으로 삼았던 전차의 3분의 2는 다 터져 나갔습니다. 터져 나갔거나 노획됐거나 그러면 나머지 그들이 얘기하는 2,000대라는 건 뭐냐? 남아있는 그들의 전차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T-70이나 T-80이나 T-90 개량이 안 된 전차들을 어느 정도 손을 봐서 개량해서 투입을 시키겠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뭐 아까 제가 5단계로 나눴습니다만 4단계에서부터 투입이 됐던 T-62M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든 걸 긁어 모았을 때 2,000대 정도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봐로는 많아야 1,500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왜 우크라이나가 300대의 서방제 전차를 요구하느냐? 주력 300대만 프런트에서 기갑전을 벌여도 승산이 있겠다 싶은 게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래서 전차와 전차끼리 붙었을 때 과연 지금 서방제 전차들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레오파드 2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과연 어느 버전을 주는 거냐. 개량을 해서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300대 정도만 갖춰진다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뭐 2,000대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뻥스펙이다라는 거예요. 뻥스펙이고 심지어 지금 일부 관측에 따르면은 T-14도 2대 정도가 지금 투입됐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르마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목격이 되고 사진이 찍혔다라고 하는데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모아준 게 지금 폴란드 뭐 해가지고 31대 정도 지금 해서 1개 대대 만들 거고요. 또 31대 정도 모아서 1개 대대 더 만들어서 2개 대대. 그게 아마 곧 구성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전차병 훈련이 전차병들이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혹사를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답니다. 레오파르트 훈련을.
국가를 조정법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게 꼭 영국과 결과가 있겠죠. 독일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팩트는 우크라이나 쪽의 이야기들을 너무도 이제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 기자님 말씀은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신 건데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통상 3월이 돼야 그렇죠. 끝나야 3월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하이 이것이 갖춰지고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공세를 물리칠 수 있느냐는데 러시아의 공세 종말점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맞습니다. 이상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보면 2월달에 뭔가 할 것처럼 여겼는데 네. 지금까지 큰 소식은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생각보다 전투가 지금 꽤 벌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하루 1,000명이라는 진짜 전쟁 최대 희생자가 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3주 전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금 뭐 김PD님 말씀은 그거보다는 그 지금 최신 그죠. 이야기죠. 이제 그런 공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 얼마 전진 못하고 완전히 돈자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도 전술이 진짜 정말 형편없는 게 러시아의 그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도 뻔히 지뢰밭이 있는 그 진입로로 그냥 한 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뻥뻥 터지면서 그리고 무인기에서 한번 그 걸리면 바로 포탄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다 돈자돼 버리고 파괴돼서 한 개 전차대대가 다 괴멸되거나 아니면 전차 둥지끼리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복하니까 아무리 물량 투입을 한들 더 이상의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 돈바스 북부 지역에서 전진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계속 바흐무트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중요치 않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에 한번 이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제는 그게 스탈린그라드식의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조차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흐무트를 굳이 사수 않고 빼도 되는데 그들이 이걸 사수하면서 얻는 그런 언론 플레이와 그 러시아의 그 뭉침의 힘이 오히려 더 크겠다 싶어서 길을 쓰고 또 우크라이나도 사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해결돼야 3월에 있을 가능성이 큰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죠 이번에는 네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편협한 그런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침략을 해왔고 1주년을 돌아봤을 때 그게 가장 그럼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간인 공격 같은 그런 반인륜적 그리고 학살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밀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면서 방송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매체처럼 너무나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팩트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상당한 피해, 일적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사상에 1.5배 이상의 더 사상자가 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 몇십만 단위의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쟁은 국제적 또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종결돼야 된다고 그럼요. 보고요. 인간의 피해가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 정도 되면 올 여름 정도 되면 결판이 나서 어느 정도 수순에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이어지고 러시아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 나중에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좀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댓글에 네. 여러분들 의견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소개해 올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